윤명철 기세 역사대기입니다. 저는 어제 혼슈 남부에 있는 하기를 출발해서 지금 시모노세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죠. 바다가 바로 보이고 있네요. 고려시대 때에도 여기는 우리에게는 좀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정말 우리와는 연관이 깊죠. 특히 임진왜란 나라 때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여기에 도착했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곳곳으로 팔려나가서 심지어는 유럽까지 갔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승련전쟁이라고 자취했던 조선의 성리학자들 있죠. 그 관리들로 있었던 사대부들이 조선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여기 도착합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진 전쟁이었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이긴 전쟁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육당했고 또 그들이 주도가 돼서 이 전쟁을 그래도 승리를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이 통신사들이 바로 제가 보이는 오른쪽에 이곳에 머물렀었어요. 통신사 거리라는 이름도 있네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말로 할 수가 없죠. 그 당시 때는 유일하게 교통수단이 부산을 출발해서 여기 시모노세키까지 오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식민지 백성들이 이곳에 돈을 벌려고 또는 강제로 끌려온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른바 징병 그리고 징용뿐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정신대로 불려진 이 사람들도 여기 도착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저는 12월 달에 굉장히 추울 때 여기 도착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놀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빨갛게 독특한 건물이 들어서 있네요. 이 건물이 바로 유명한 아까마 신궁, 척간 신궁입니다. 이 앞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면서요. 일본에서는 고대사가 끝이 나고 중세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옆에 건물이죠. 오른쪽에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졌던 장소를 그대로 재현한 전시관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정면에 있는 이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이곳에 춘범로라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은 사라지고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훗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전시관 건물을 짓고 여기에 모든 것을 그대로 진열해 놨습니다. 충범로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조그만 동상이 있는데 이게 이훈장입니다. 이훈장은 바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 측의 이토 히로부미와 청나라 측의 이훈장이 여기에 모여서 담판을 벌였는데요. 우리는 조선 말을 생각하면 늘 일본만 욕을 하는데요. 청나라도 정말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훈장이 등장하면서 조선에 압박을 가하기 이전에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그 이후의 관계랑 다른 거죠. 1882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화시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본도 굉장히 반발을 했고요. 조금 이따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훈장이 여기서 일본인에게 습격을 받아서 한바탕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참 비참한 거죠. 그 엄청나게 권위에 가득 차 있던 청나라의 가장 실력자인 이훈장이 패전국의 대표로 여기에 강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고 여기서 또 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고 청나라는 이렇게 완벽하게 멸망해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협이 굉장히 좁습니다. 일종의 스트레이트죠. 세토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다도해보다 더 복잡한 것이 바로 세토네입니다. 그런데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일본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은 현재 오사카, 교토, 나라 지역이었었죠. 그리로 갈 때 거의 대부분은 여길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선 통신사들도 통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길이 굉장히 소중했고 물길을 장악한 해적 세력들도 있고 결국 일본의 근대화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여러 번 왔었죠. 여기 인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보이죠. 일본 근대사의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바로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에게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에서 사살당한 인물이죠. 그러나 일본에게는 일본 근대사 최고의 영웅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한 강화지역을 맺게 한 인물이죠. 제가 바로 어제 보고한 학위가 이등박문의 고향이거든요. 이등박문의 스승이 요시다 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요시다 효인과 함께 2등 방문의 동상도 있고 그가 살던 집도 있고 그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춘보음 내용 것은 저에게는 한층 더 가슴에 깊이 와닿는 것이죠. 의정서가 보입니다. 물론 복사본인데요. 이게 의정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제 1조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어서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조약이 맺어질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일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일본의 책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대대로 중국 세력, 즉 청나라에게 거의 속방 상태에 있었던 조선을 일본의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일단 뛰어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조약의 1조에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하고 라는 글의 투의 글을 쓰게 만든 겁니다. 그런 청나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일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춘범로 여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을 보니까 이렇게 네모난 탁자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각각 일본과 청나라의 대표들이네요. 이런 걸 보면은 이미 서구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895년도에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조선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 1895년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영향권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은 4대 교린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세력, 특히 이 시기에는 청나라와 4대 관계를 맺고 일본과는 교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통신사들을 계속 파견했었는데요. 이런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866년도에 병인 양로가 일어나면서 프랑스가 조선에게 강제로 개항을 요구하면서 전투행위를 벌였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1871년대는 미국이 신미양요를 일으켜서 또 역시 조선은 사실은 패배한 것이죠. 뒤를 이어서 1875년도에 일본이 운영호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일본은 그렇게 아직은 강력한 나라는 아니에요. 1866년도에 명추신이 성공했으니까 사실은 몇 년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재빠르게 일단 조선을 자기의 영향권하로 집어넣지만 됐습니다. 일본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필요했고요. 또 남진해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청나라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1876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강화도 조약, 즉 병자 수호 조규가 맺어졌는데요. 이 조약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대원군은 맹목적으로 쇄국 정책을 취했는데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민비 세력이 집권하면서는 오히려 너무 쉽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 조약을 보면요. 첫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하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4대 교린의 4대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의 세력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미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입증하는 몇 개 또 조항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건 7조입니다. 거기 보면 일본이 측신과 측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바다에서 바다의 깊이라든가 길을 찾는다는 것은 적에게 지도를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허용했다는 것은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 아니면 관리들이 얼마나 국제관계에 무지하고 얼마나 영토의식이라든가 국방의식에 무지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밖에도 몇 개의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이제 서구 열강들과 계약을 하기 시작하죠.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882년도에 미국과 조미 수호통성제약을 맺게 됐죠. 여기에는 당시 청나라의 이웅장이 강력히 조선에게 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청나라 속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 때 미국에서는 청나라의 이런 요구를 일축하고 오히려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대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임오군란 그리고 84년대는 갑신정변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조선 내부에서는 친청파와 친일파들, 즉 청나라와 일본 간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유명한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전쟁 또는 동학난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적이라는 것이 각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당연히 일어났겠습니다마는 청일전쟁이 발생했죠. 누구나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조선의 모든 사람들은 청나라가 이기는 것은 당연했죠. 그런데 결과는 청나라의 대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춘복리에서 조약이 맺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정서의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일본이 승전국으로 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제 1조에 보면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므로 이런 류의 글들이 앞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많은 지역을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죠. 이를테면 대만이라든가 팽오열도라든가 나중에 억지로 반환하게 된 요동반도라든가 이런 영토들도 할양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 즉 청나라 너희들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약이 맺어질 때 이미 일본은 조선을 완벽하게 식민지화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때 알았을 때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독립협회 활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종을 비롯한 여러 세력들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칠러파들이 활동하고 또 아관 파천을 통해서 칠러 정책을 취하면서 일본을 견제했지만 결국은 이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조선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멸망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조약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함부로 쉽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의 국력이란 것은 다양한 파워가 합쳐져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의 비하는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북한, 그놈의 러시아, 그리고 강력한 중국 세력이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국제관계의 긴박한 상황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하 또는 적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오고 있는데요. 또 시모노세키도 오는데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장소를 방문하고 여기서 우리 민족의 역사, 특히 우리를 현재 분단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비참하게 만든 일본의 침략 과정,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착잡한 심정을 가지면서 이 춘봄루에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면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겠죠. 저희는 다음 일정으로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큐슈로 들어갑니다. 우리 민족이 선사시대부터 정말 물밀듯이 몰려들어서 처음 정착한 그곳, 바로 큐슈의 북부로 들어갑니다.